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두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아직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송 전 대표 이야기 먼저 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 셀프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특권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아직 송 전 대표에게 나오라고 소환 통보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조사를 한 다음에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출두한 겁니다. 송국돈 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검찰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건데 예. 본인이 내세우는 명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리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나를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차라리 나를 구속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조사를 받고 파리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학에 지금 방문 교수로 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마치라. 이것이 내세우는 이유지만 네. 실제로는 저는 다목적 폭석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나중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때 네. 내가 도망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 네. 이 장문의 입장문을 보면은 일종의 본인의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예. 정부에 대해서 마치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보면은 정치 기획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피의 사실을 미리 기정사실화 한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돈에 의한 매수 같은 걸 잘고 기념사에서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이것이 기획수사라는데 물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지금 오늘 입장문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네. 결국 이것을 정치 사건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예.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자, 경찰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기동대 3개 부대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오늘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님 좀 면담할 수 없느냐. 한번 보시죠.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통화를 먼저 하셔야 될것 언론을 같습니다.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그 사무실 확인 좀 해보세요.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전화 좀 해줘보세요.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나? 따로 부장님이랑 통화 안 하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결이 안 됩니까? 나가시죠. 예. 자, 사무실 확인 좀 해달라. 전화 안 받는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나가시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런 게 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피의자하고 같이 네. 그 검찰청 들어갈 일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전화로 조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미리 이제 등록을 갖다 해놓으면 안내 데스크 가서 뭐 몇 호실 검사실에 이제 조사 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안내 데스크에서 그 해당 그 검사실에 전화해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출입증 교부하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대체 누가 검사인지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는 피조사자,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 수사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네.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예. 피의자가 나가가지고 무턱대고 가가지고 내가 진술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피의자의 그 출석 요구권은 수사기관의 권한이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송영길 대표의 오늘 행동은 압도적인 다수당을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수사를 방해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최대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네.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어때요? 근데 전화까지 어떻게 안 받냐 좀 허탈해 하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 자체 이걸 자꾸 특혜다 뭐 특권이다 이러는 건데 예. 아니 검찰에 수사 받겠다고 검찰에 가는 게 무슨 특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간다고 했을 때 아마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차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교양 정도는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출입증조차 교부하지 않은 걸 보면 검찰은 아예 그 정식 원칙대로 수사만 할 뿐이지 어떤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줄 생각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송영길 대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출두하니까 이게 이제 구속 사유, 도주 우려 사유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미 프랑스에서 강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네. 도주 우려를 상쇄시켜서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자신에게 프랑스에 있을 때는 위장 도피했다.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위장 귀국했다. 또 탈당하니까 위장 탈당이다. 또 출두하니까 뭐 위장 출두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데 아마도 이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공개되는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피의 사실이 공표되다 보니까 자신이 빨리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 재판이 된다거나 또는 마치 유죄로 확정되는 듯한 모습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자진 출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도 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인데 여기까지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 20, 30대의 비서실까지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에 대한 예. 좀 항의 차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소 차원에서 출두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자진 출석한 걸 두고 정치권 내지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내지는 뭐 예전에 정치인들이 자진 출석해서 자신이 좀 뭐랄까요 구속을 면했던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불체포 예. 특권이 있으니까요. 예. 또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나고 노웅래 의원도 다 방어에 성공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었다면 그 방탄조끼의 혜택을 누리고자 뭐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선제적으로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네.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설명 잘 해주셨지만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나왔고 예. 뭐 전화 안 받아준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네. 법에 정해져 있는 형사사법 절차를 그 위에서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뭔가를 세팅해서 네. 그걸 받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기를 구속해 주길 바란다. 근데 뭐 돈봉투 사건 모른다면서요. 모른다는 사람이 무슨 이게 자기를 구속시켜달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검찰에서 그랬죠. 송영길 전 대표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 진술서 제출하라. 이건 안 해요.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진정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라면 네. 서면 진술서 내라 그러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렇고 이렇다.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안 내는 이유가 뻔하죠. 자기 수를 검찰에 읽힐 것 같으니까 네. 이 서면 진술서는 또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만 예, 예. 이건 뭐 전형적인 정치 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뭐 정치인 변호사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 전 대표 출두하기 전에요. 안희정 전 지사, 황교안 전 대표, 그 앞서선 이회창, 박지원 이런 분들도 자진 출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불법의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 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네, 이 앞에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본인이 스스로 검찰에 나갔었습니다. 참고인이었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그 당시에 피의자였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자, 그때는 와서 뭐 차 한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자, 박수민 전 비서관, 이런 정치에서는 저런 게 좀 있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정치인들이 중요한 국면마다 자진 출두 또는 기습 출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또는 네.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이런 수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이번 송영길 대표의 이런 뭐 자진 출두를 두고 사실은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송영길 대표의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저렇게 자진 출두했을 때 뭐 문전 박대를 당하든 차담을 하든 그것과 예. 무관하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해설이 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받은 그 사례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차적인 해석까지도 붙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증거라든지 뭐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할 텐데 여하튼 도주의 우려는 일단 없는 걸로 인식받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죠. 휴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20, 30개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협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뭐 기획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야기를 했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이라는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도필반 과유불급입니다. 네, 잔인한 검찰 수사 인격살인. 대통령과 장관이 기정사실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송영길 대표가 저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가요? 예. 그 박범계 의원이 그 위원장인데 네.
자기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렇게 유권에서까지 친절하게 해줬는데 예. 저렇게 또 탈당을 하더니 저기 이제 자신은 또 정치 탄압이다.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이 지금 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저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당내에서 또 스텝이 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좀 입장 편하게 하려고 지금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돈봉투 돌리는데 연루된 두 현역 의원들 출당 문제까지 포함해서 혁신 의총까지 하겠다 이러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자기들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했고 개인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이 탈당과 뭐가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얘기 그냥 떠들게 놔두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집니다. 예. 자, 그런데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는지 살포 행위가 있었는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몰랐던 거냐 그랬더니 송 전 대표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언론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송 대표가 직접 처리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몰랐다는 해명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강내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만 개가나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네. 자,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 언론기관 유출이 위법 수집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법조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저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저걸 보니까 80년대 이제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수배됐을 때 그때 이제 선배들이 운동권 선배들이 나를 구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수배받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사건이 이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와 같은 행동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박희태 의장 같은 지금 송영길 대표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의식이 없이 법을 갖다 무시하는 것은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질 나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씨 관련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위법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왜 위법 수집한 증거이냐 보니까 그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위법 수집할 때는 수집이거든요. 유출한 것과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출됐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안 되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제 이정근 그 녹취록이 그냥 그 별건 수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획득된 거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압수수색 영장 따로 받아가지고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말씀을 갖다 안 하면서 마치 이제 그 검찰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정근 전 부총장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알선 수재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선별하다가 이런 이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이게 나타났고 그걸 또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종의 별건 수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던 것들, 프라이버시 담긴 자료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적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정근 씨에 대한 알선 수뢰 혐의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추출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증거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돌려주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검찰이 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이게 증거로 제출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께 사건을 정확히 확인시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신속하게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또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녹취록의 일부가 나와서 녹음 테이프가 나오면서 마치 송영길 대표가 유죄라고 하는 확정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녹음 테이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의 말과 뒷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말만, 그 중간에 있는 이 말만 가지고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녹취록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법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유죄로서 확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먹사형 같은 부분은 또 별건이기 때문에 이게 별건 수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목적이 이 돈봉투 수사 의혹 수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당대회다 보니까 대상이 민주당 분들밖에 될 수 없는 거고 이게 광범위하게 뭐 수십 명의 인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여하튼 본인이 기억할 수 없는 부분 또 모를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화 라이온 킹을 또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번 보시죠.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불급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네. 가만 보면 이제 심바는 쫓겨나고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스카가 되고 뭐 나머지 정부 인사들이 하이에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에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검찰 공화국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바가 강야를 떠돌다가 초원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가서 복수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본인이 파리에 있을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강내구 씨가 이정근 씨와 이렇게 뭐 9,400만 원을 만들어서 돌렸다. 이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파리에서 나는 그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어떤 관여를 했다는 것이 녹음 파일에서도 그 강내구 씨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외곽 조직에서 지금 또 뭐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정책 연구를 위한 후원금을 받은 것을 그 캠퍼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알고 하는 일도 있다고 검찰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철진한 이야기고 뭐 나를 구속하라 이 이야기는 그전에 이해창 전 총재나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기환 전 대표도 다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구속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계속 이 파리에 가서 뭐 할 일이 많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정근 씨 녹음 파일이 그 전에 박모 씨에게 10억 원을 알선 추재를 했을 때 그 녹음 파일은 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하는데
이게 다른 방송에 의해서 방송된 것과는 별개로 예. 검찰이 이것을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법적으로는 물론 이것을 다른 것을 자료가 있으면은 다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를 하거나 예.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야 된다. 그 이정근 씨에게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쳤다는 보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가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그럼 일반 국민이 생각을 할 때 그 이정근 씨 개인이 알선 수재를 해서 10억 원 받은 그 로건 파일을 듣다가 네. 검찰에서 듣다가 네. 그러면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이렇게 살포가 된 정황이 나왔는데 네. 그걸 그냥 묻어버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이미 네. 제출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 신빙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이것은 본질과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저 상황에서 굳이 저런 비유를 들었어야 됐나라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정근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던 과정이 네. 이번 돈봉투 사건을 그 겨냥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던 중에 예. 같이 발견이 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지금 있는 것이고 네. 검찰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만 얘기할 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팩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이미 수집했던 증거 중에서 뭔가 녹취 파일을 틀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다면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도 좀 확실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고 했던 것은 아무리 본인의 방어권을 뭐 주장하고자 함이거나 여론을 향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네. 간단치가 않은 사건이고 예.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말씀을 아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회계 담당자가 이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했던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단체 여행 왔다가 잠깐 들린 건데 그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송 전 대표는 이제 반박을 했고요. 자, 근데 먹사연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그냥 회원일 뿐이고 거기 돈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도 했고 회계 자료도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져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진술서 내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정치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검찰 간부의 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먹사연 관련 인사들의 이름들이 곳곳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 의원님 보실 때 이 외곽 조직이잖아요. 먹사연이라는 게. 네. 이런 연구소에서도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모았더라고요. 1년에 한 3억 넘게 모이기도 했던데 쉽게 이렇게 모입니까? 연구소 같은 것들? 정치인이 하는 연구소는요, 예. 그 연구소의 뭐 목적이 좋고 뭐 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 연구 활동에 지원을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정치인의 미래를 보고 예. 거기에 일종의 투자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 정치인 후원금 내는 거나 네. 홍영길이 주도한 그 먹사연의 그 후원금을 내는 거나 저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이고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때는 그때는 뭐 특별히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송영길은 1억 5천만 원뿐이 못 거둬요. 그러니까 네. 별도로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외곽의 연구소를 만들고 그쪽에 후원금을 끌어들여갖고 이쪽으로 돌려 쓰는 이런 방식이 이제 시도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그런데 어저께도 이제 검찰이 두 번째 먹사연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또 압수수색 나갔는데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예. 그 포렌식 뭐 새로 돼 있고 컴퓨터 교체했고 증거 인멸에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는요. 예. 저기 먹사연하고 나중에 자기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3월 말 4월 초에 온 게 이 사건과 무관하다. 최초의 압수수색은 4월 12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온 건데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다, 인지하지도 못했다. 근데 이게 명백한 거짓말인 게요.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건 3월 말이고요. JTBC가 얼마 전에 뭐라고 보도했냐면 자기들은 이걸 작년 말에 이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프랑스 출국은 준비하는 송영길 대표에게 질문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출국하기 전부터 JTBC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변호사는 어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 책임자였던 박모 씨가 프랑스에 갔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 자체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을 때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을 때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프랑스의 친구들과 같이 가서 저녁 먹고 얘기를 한 것 이걸 가지고 뭐 증거 인멸을 했다 이렇게까지 유추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만약에 먹사연의 어떤 외장 하드 프로그램들이 증거 인멸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분명히 그리고 요즘에는 검찰들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으면 더 강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실은 증거를 인멸했을 때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금심 교수도 컴퓨터를 다른 데로 이동시켰다가 오히려 사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먹사연도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회계 부정에 대해서 뭐 별건이든 별건이든 수사를 해서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냥 단순한 후원자들 특히 고액 후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거기에 후원자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좀 진행되는 것들은 또 부당할 수 있어서 검찰이 절제되고도 신속한 좀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잉으로 하면은 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가 많이 처리했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 강내구 감사가 했어요. 근데 강 감사가 뭐라고 또 첨언을 갖다가 했냐면 송영길 대표가 도대체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기서 핵심은 방점은 어디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사연이라고 한 게 쭉 등장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 어디서가 먹사연 아니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먹사연 관련해서 보니까 그 회계 담당자가 또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파리까지 가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그걸 언제 만나느냐? 조금 전에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송영길 대표가 정황을 알고 난 다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다가 먹사연에 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PC를 갖다 그 사람들이 포맷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 서면으로 진술도 안 하고 무턱대고 나를 구속해달라 그러는데 구속을 검찰이 합니까? 구속은 그 법원이 하는 거고요.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갖다 청구하려면 그러면 검찰이 리서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검찰청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상식적이지가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뭐 여당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 반면에 이재명 대표도 뭐 마음대로 나가더니 송영길 전 대표까지 검찰이 오라지도 않는데 가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 뭐 구속이라든지 뭐 영장을 청구할 경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분석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걸 또 이제 분석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변부터 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쇄신 의총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만 자, 박승민 전 비서관, 당내에서는 지금 입장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2차례 정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다만 뭐 여러 의원들이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 네. 진행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초선이든 재선이든 가릴 것 없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예. 있고요. 아니면 이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의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중진 의원들이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네.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고 기다리거나 끌려갈 이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선거도 코앞인데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국민들 앞에 정리해야 한다라는 이 좀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제 과거 지도부의 그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이 사안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네.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쇄신의총을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쇄신의총을 준비하기 위한 의총을 이번 주에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돈봉투 의혹에서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또 목소리가 네.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출당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당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순하다, 안 되겠다, 물러나라,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강하게 못하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전 의원과 관련된 거 당무감사 들어가고 바로 이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좀 대비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생색 내지는 뭐 그냥 겉핥기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좀 행동을 보여주니까 뭔가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쇄신위원총회를 해서 뭐 윤관석, 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박강원 원내대표 의사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의원총회니까는 원내대표가 주재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초기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재명 대표는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그 돈봉투에 연루됐다고 나오는 의원들의 일일이 전화를 했다는 거,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으니까 사실 확인 어느 정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바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나요?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주인이를 파악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파리에 있는 그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체 진상조사 이야기가 쑥 들어갔거든요. 그 무슨 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하는 건 아니죠. 그 상황이라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이렇게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까지 나가는 상황이고 이게 뭐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한다면 당에서 당연히 나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연히 당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걸 나서지 않는 것은 뭔가 이상한 그런 낌새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져야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뭐 녹취록들이 일단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고 송 전 대표도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출석했습니다만 검찰은 아예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검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각각의 이유로 특별할 뿐입니다. 그런 특별한 분들을 대하는데 전문가로서의 매너리즘이나 권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어느 영화 잡지에서 거기 나온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일이야말로 이 업무 자체의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석규 씨의 인터뷰를 예를 들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 신임 검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검사들의 뭐랄까요, 취조 스타일, 수사 스타일 가자마자 뭐 좀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았잖아요. 근데 한 장관은 그걸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정 변호사 혹시 뭐
검사들이 굉장히 좀 사람에게 무한하게 하고 이런 경우 좀 보지 않으셨어요? 뭐 옛날에는 무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예. 사실은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때렸어요. 아, 옛날이죠. 아니, 그다음에 과거죠, 과거. 과거에 예, 예. 옛날에 한 20몇 년 전, 30년 예, 예. 전에는 검사들이 피의자 때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 검사가 조폭 때려가지고 그 죽게까지 만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검사가 구속된 일도 있었는데 네, 네. 요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들 눈치 보는 경우, 참고인들 눈치 보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굉장히 또 권리의식도 강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공권력 중에 제일 강한 공권력이 제가 봤을 때는 입법권인 것 같고요. 아. 그럼 법을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이 재판권이고 그 다음이 이제 검찰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 서면 왠지 이제 움츠러들고 그럴 수 있고, 그다음 검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부를 땐 다 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죄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형을 갖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쭉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월한 의식, 울트라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장관이 네. 우리 그 검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예. 그런 그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적절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선배로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한 장관은 76명의 검사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전직 검사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프랑스 철학자죠. 볼테르의 말도 인용했는데 한번 이어서 보시죠. 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건 네가 법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이란 말이 있어요. 그 볼테르가 한 말인데요. 물론 볼테르가 불어로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 상식인가부터 상식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인 기호나 이 취향과 다른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많이 읽고 많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법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만 상식이 기본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변호사는 좀 아십니까, 상식?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뭐 맞는 말 한 거죠.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또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아서 전관을 써서 어떤 사람은 벌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실형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 말처럼 상식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뭐 과거처럼 폭력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 변호사를 공격한다든가 또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왜 선임했냐던가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저런 상식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법무장관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진술 거부권 굉장히 헌법상의 권리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모욕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반헌법적이거든요. 본인도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비공개했듯이 국민들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대원칙이에요. 예. 3심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래서 예. 3심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당연히 유죄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1심 판결도 전에 유죄 확정적인 인식들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너무 한동훈 장관이 많이 하셔서 네.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법무장관으로서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3심까지 가서 결론이 난 거 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판결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증 편향적인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검찰이 얼마나 잘 수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낼지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상황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2020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내 10대 폭력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순화파에 가입한
조직원 20명 정도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원 출국 금지 조치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자, 조폭 수사 다시 복구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수 원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 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조폭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검수원복을 통해서 다시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계속 왜 깡패와 그 마약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냐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검수원복 그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귀한다고 하면서 그때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이 수사를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때 시행령을 통해서 이 조폭 수사를 경제 범죄 안에 집어넣었죠. 시행령으로 그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인지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그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원복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케이스죠. 이 검찰 그 조직폭력배의 이 수사 조직폭력배 수사를 인지 수사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2020년에 그때 하얏트 호텔에서 이 사람들이 뭐 문신을 새기고 해서 위협을 하고 이런 사건으로 20명 이상이 그때 입건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다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됐죠. 인지가 돼서 조직 범죄를 만든 자체가 범죄 혐의가 되고 또 조직 폭력배 안에 있었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 추가로 지금 전부 다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검수 원복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인지 수사를 했다. 그 조직 폭력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흑묘, 백묘, 뭐 고양이가 검든 흑, 뭐 하여튼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검찰이 워낙 그 힘이 세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보려고 검수완박이라는 이른바 법을 민주당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또 등을 활용해서 시행령으로 또다시 이제 뭐 수사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편안한 게 뭔지 그것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하튼 한동훈 장관이 강조했던 조직폭력, 마약 수사 검찰이 다시금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김밥, 떡볶이, 순대, 김떡순을 먹으며 깜짝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벌써 새벽 6시면 수석이나 비서관들하고 막 전화를 한다고. 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냐 이런.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파인그라스. 이름이 붙었고요. 이제 행사가 이제 아마 여기서 많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오늘 기자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 기사 본인이 직접 스크린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신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그때 60 몇 회 하다가 그때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도였고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시도하려고 하고 60 몇 번 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뭐 야당 측에서 그냥 뭐 너무 뭐 저 성의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좀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소통의 달인이다 해서 뭐 노변 정담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그분이 11년인가 대통령 재임을 했거든요. 그동안 노변 정담을 몇 번 했는가부터 30차례도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거 거의 매일처럼 하는 거고요. 매일 한다는 게 쉽습니까? 기자들이 무슨 질문 할지 모르는 걸 예상 답변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워낙 일부 언론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통령 좀 헐뜯기라고 할까요? 좀 너무나 좀 상식과 그런 거에 어긋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좀 오늘 저 오찬을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뭔가 저는 이제 개선돼가지고 도어 스태핑 매일 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기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다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자, 기자들에게 오늘 도어 스태핑 중단 섭섭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과 자주 만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보시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우리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요.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네. 자, 이게 독인지 득인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통을 위한 하나의 뭐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치인이기 전에 바로 대통령이 된 그 탓인지 좀 거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반감을 산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득과 실이 어떤 게 더 큰지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자, 박 비서관 보실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게 뭐 특정한 언론사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설화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때였고, 도어 스태핑이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강하게 홍보를 했던 반면 또 중단은 너무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정말 언론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면 아마 도어 스태핑이 금방 다시 재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여전히 그 부분은 강간무소식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이제 관례처럼 뭐 국빈 방문이나 해외 순방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중요한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한 지 이제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기자간담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응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좀 궁금하고,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뭐 김치찌개, 시루떡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여러 우려를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한 언론들의 비판도 상당히 거센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예. 거.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좋은 자리에서만 만나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어 스태핑 관련. 그러니까 김치찌개 시루떡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취임 1주년이 곧 되는데 지금까지 취임 1주년 뭐 기자회견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 스태프들하고 논의 중인데 본인이 1년 동안 했던 일을 자아자찬하는 그런 회견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지금 출입 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한 150명 참석을 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그 그룹별로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 뭐 맥주 한 잔이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취임 1주년 됐다고 거창하게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출입 기자들에게 뭐 도어 스태핑 중단해서 섭섭하죠 했는데 제가 제일 섭섭합니다 사실. 그런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중간에 그만둔 게 도어 스태핑 아닌가. 저는 이 청와대를 출입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얼굴 보기 힘들어요 출입 기자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매일 보면서 매일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과 매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건 그날 현안이에요. 이거 현안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그 MBC가 그 자막 논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도어 스태핑 마지막에 MBC 기자의 이 질문 태도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 부활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서 기내 간담회 같은 것도 없어지고 상당히 그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1년을 맞아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뭐 기자실에도 간혹 들러서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안 하면 기자실이라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들러라 했는데 그런 식의 소통이 좀 이어질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주년 기자회견 어떤 형식으로 할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근데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저도 우리 용산 우리 스태프들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글쎄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자,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그냥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뭐 소규모로 할지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윤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들을 많이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좀 언급을 했고요. 오늘 국민들에게도 방미 성과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의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동맹의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의미 부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 그 방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재확인을 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뭐 핵심은 뭐 NCG도 있었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 미국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렇게 뭐 노래도 한 소절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연설을 갖다가 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적극적으로 뭐 못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윤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어쨌든지 간에 미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그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대통령이 나부터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가장 큰 성과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갖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좋은 말씀이신데 미국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을 같이 먹고 노래를 부르고 또 뭐 대화를 하고 영어 연설을 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서 한 7조 9천억 정도를 외화를 투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가서 한 130조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외국 투자는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핵 얘기를 하는데 핵 공유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따지잖아요. 국민들은 그냥 정부가 솔직하길 바랄 뿐이에요. 이게 핵 공유인지 아니면 핵 공유가 아니고 그냥 핵 협의로서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인지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나 팩트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자꾸 미국은 핵 공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핵 공유입니다. 핵 공유입니다. 라고 따지는 네. 것 자체는 예. 적절하지 못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서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보조금을 받고 기밀은 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들이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은 현대 기아차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좀 네. 지지를 받아올 줄 알았고 그걸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많이 부족했다. 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마 오늘 뭐 저녁에도 만찬하고 네. 그러는데 예. 거기 의원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윤 대통령 이번 방미에 대해서 환상적이다. 이거 원래 뭐 무슨 문화예술 작품 감상하고 나서 쓸 법한 이런 네. 단어를 외교에 대해서 썼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게요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있고요 초당파 의원들이 같이 대표단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이라는 게 공화당 출신인데요. 이분이 한국 이제 G7 플러스 1 해갖고 예. G8 만들어야 된다. 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요번 그 방미에 대한 예. 그 만족감을 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국가 이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좀 예.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전 민주당에 딱 한마디만 중국의 그 관영 영자지 있어요. 글로벌 타임스라고요. 예. 여기가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중국이 최근에 아주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뭐 부용치회라는 뭐 그 말도 쓰고요. 근데 그 회가 보니까요. 짐승의 주둥아리를 얘기하는 게 회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대통령 보고 중국의 일개 외무부 그 대변인 우리 급수로 따지면 이상급에 불과합니다. 그 주둥아리 닥쳐라. 안 그러면 너 참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네. 예, 이재명 대표. 오히려 왜 이렇게 중국을 자극해갖고 그런 거를 만드느냐 하고 중국 편을 들고 있고요. 예. 그냥 오죽하면 그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에서 몇몇 사람들 우리 중국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 그리고 인용한 게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그다음에 북한의 김여정의 멘트, 그다음에 한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멘트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북중러에 사실상 하위 부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도대체 이 한국의 민주당인지 어디의 민주당인지 모를 그런 지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신조 박사님 말씀도 뭐 맞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로 해외 순방을 갔다 올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문제는 경제야라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많은 거 투자 받아오고 실리를 챙기면 좋죠. 근데 영어 연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품위 있게 보시고 멋지게 보인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경제가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에 가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도 무기 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좋죠. 자존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격은 경제적인 타격은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지 아니면 도움이 됐을지 유치를 어떻게 할지 MOU도 많이 체결을 했다는데 성과로서 보여줄 게 이제 남아 있겠죠. 뭐 밥 먹고 노래하고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게 지금처럼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동맹과 관련해서는요. 근데 실리를 어떻게 챙기느냐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내야 할 하나의 성과이기도 할 겁니다. 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저희 TV조선의 메인 뉴스9에 나와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 미국 대통령이 쓴 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성과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했던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격려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군인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는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약간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좀 탈출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나가도 위험하고 여기 있어도 위험하고 다만 나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올 피난처가 없어진다. 대사관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프로미스 작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프로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도 우방국과 그 협력을 쌓는 계기가 돼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육해공에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우리 교민 28명, 일본 교민들, 일본인들도 5명 구출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안전하게 했던 데는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국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UAE가 호위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도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한번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만나시라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자, 박성미 전 비서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 메시지의 뉘앙스를 보면 네.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이제 뽑혔고 그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야당을 좀 만나라, 소통을 해라라고 대통령을 향해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호응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게 야당 당대표가 있는 상황인데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것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상황들이 좀 복잡한데 여하튼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7차 공판 있었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오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남 도공 채용 과정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런 증언도 하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마음이 격해가지고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휴정되는 일도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첫 공판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서 씨랑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 가짜라는 입장인데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정진상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판 이제 보석 풀려난 다음에 첫 재판인데, 자 정혁진 변호사, 보석 받고 나오면 그래도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자유롭죠. 그런데 예. 일정한 보석 조건이 있었으니까 예. 다른 경우와는 좀 더 그 제한이 있을 텐데, 그 정진상 씨 재판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 18일까지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쭉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진상 씨는 나왔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특가법상의 뇌물, 수뢰후 부정처사,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뭐 백현동부터 해가지고 많거든요. 특히 성남 FC권 관련해가지고는 아예 제가 보니까 그 주어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판이 끝나도 다른 재판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정진상 씨는 그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유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동규 씨는요, 울음을 터뜨린 이유가 아마 이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뭐 의형제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뭐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 가라 뭐 이런 식의 이런 거, 전화기 버려라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 내가 그리고 가짜 변호사,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신보다는 이재명 대표만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거에 본인이 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배신감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요즘 보면 유동규 씨가 거의 매일 법원에 나와서 증인 내지는 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겠죠. 힘들고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격해진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진상 씨에게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추천한 이 사람들 정민용 변호사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직접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도록 들어가야지 서로 연락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는 중간에서 그 성남시 쪽과 이 민간업자 사이에 그 과정을 오늘 설명을 했고, 특히 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그쪽에 소개를 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정민용 변호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비서관을 했습니다.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의 정황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완전히 어떤 그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에서 울컥했는데, 저는 이 울컥한 게 오늘 정진상 그 재판뿐이 아니고 금요일 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그때 정인으로 나갔었습니다. 정인으로 나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하라고 했다. 내가 언제 뭐 범죄 혐의가 그 행위 같은 것은 용납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동규 씨가 무슨 소리냐, 친형 그 형님 강제 입원시키라고 밑에 다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불법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그 대표와 사실상 법정에서 처음으로 말을 섞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오늘 정진상 씨 여기 또 재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서로 그때는 연락책으로 본인을 중간에 세워서 이렇게 그 민간업자와 성남시를 연결시키도록 그런 역할을 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민용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오늘 법정에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도 되느냐, 뭐 고함도 좀 질렀다고 합니다. 정진상 씨는 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울먹여서 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을 일단 끝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변호인 측에서, 정진상 씨 측에서는 이 검찰이 회유해서 말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돈을 주고받은 그런 과정, 비닐봉지 색깔 왜 모르냐 이런저런 반대 신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제 부딪힌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 뭐 서로 간에 전략이 오늘 일부 드러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아마도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눈물까지 흘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윤홍규 전 법무장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본인이 형제들과 범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장비로서 더 큰 잘못들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도와주지 않으니까 배신감이 느꼈다. 이런 취지는 아직은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말이 왜 바뀌었냐 그랬을 때 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본인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자신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재판부의 결론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